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견조한 흐름들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간밤 젠슨왕의 연설 이후에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별할 게 없었던 기조 연설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은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그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다양한 모멘텀들이 산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는 우리만의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도 마켓 쇼쇼쇼에서는요. 한국 증시의 전략들을 제대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뉴지스 코너는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유튜브 톡에서도 저희 방송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보실까요? 마켓 쇼쇼쇼 1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이창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부분 휴전 관련해서인데요. 자, 이 부분 사실 간밤에 또 시장에서 속보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우리 시장의 영향도는 어떨지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트럼프랑 이번 러시아 푸틴이랑 같이 좀 90분 정도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완전하게 좀 시원한 해결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트럼프랑 면담했을 때도 좀 사이가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마무리되진 않았었는데 지금 푸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 분위기를 끌고 싶어하는 심리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게 내줘버리게 되면 협상 전략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조금 난 아쉬운 거 없어 라는 시니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좀 협상 전략에서 원하는 것들을 좀 가져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이 먼저 이제 좀 합의를 도출해내려고 손을 내미는지 푸틴 러시아 쪽에 먼저 내미는지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너희 이제 화해해 라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선생님이라고 치면 얘기를 하는데 서로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먼저 화해하자 하고 손을 내밀면 얻어갈 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쭈뼛쭈뼛거리고 있는 그런 정도 단계라고 우리가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압박을 가한 거는 있고 이것도 좀 눈치를 보면서 이거는 해줘야 될 것 같다. 선생님 눈치 봐서 하는 부분이 에너지랑 그다음에 이제 여기 화면에도 나오셨듯이 인프라 합의는 도출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완전한 이제 종전이나 휴전으로 간 건 아니지만 인프라랑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화해를 해가지고 좀 물꼬를 틀어주자 이렇게 좀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키워드는 우선적으로 인프라랑 에너지를 먼저 합의를 도출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핵심적으로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전쟁 때문에 본격화되는 이 산업 흐름이 나와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마저도 불경기 모멘텀에 빠져들고 있는 단계인데 국가 단위에서 불경기를 혹경기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죠.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보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세금을 건드려주거나 인프라 정책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적인 부분은 지금 관세라든지 각종 세제 혜택들을 트럼프가 내세우면서 세금을 만지곤 있는데 이건 정부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인프라 정책이라는 거는 종전이 말 그대로 좀 평화 무드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인프라 정책을 시작할 수 있다 보니 아직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 쪽이랑도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좀 합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쪽은 왜 그러면은 또 합의를 우선적으로 도출했느냐?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또 진행이 돼줘야 하는데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가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 세금을 건드리는 정책 때문이거든요.
관세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물가를 낮춰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가 내민 정책이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죠. 그 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합의가 이제 도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에너지와 인프라 관련된 합의를 먼저 도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산업들이 앞으로도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 섹터들 위주로 좀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부분적 합의다라고 해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일단 인프라 시설에 관해서는 또 휴전에 합의를 했는데 다른 부분들이 완전히 좀 휴전에 합의된 건 아니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재건에 들어간다라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시장에서 재건주에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사실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이제 재건이라는 키워드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몰입이 되어 있으세요. 전쟁이 끝나면 이제 재건주가 갈 것이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재건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냥 트리거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건이 물론 이제 되고 종전이 되면 재건주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재건은 하나의 이제 테마 정도로만 보시고 재건이 이제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인프라 사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솔직히 중동이야 지금 후티 반군 이슈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러우 전쟁 같은 경우에도 뭐 전쟁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그냥 인프라 정책 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전 세계 산업 트렌드를 미국이 이제 주도해 나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 전쟁 분위기가 갖춰져 있으면 이 인프라 정책을 섣불리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그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고 인프라 정책을 공격적으로 할 만한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종전이 되게 되면 뭐 사실 우리가 인프라를 통해서 도시 개발을 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부서진다, 파괴된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인프라 정책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뭐 중동도 그러고 러우도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이런 긴장감이 발생이 되면은 아무래도 인프라 정책을 본격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나라들도요. 그래서 이 종전이 되고 난 이후에는 불경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마저 불경기로 접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인프라 정책을 해줘야 다른 나라들도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따라서 진행을 할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방위비를 천문학적으로 늘리겠다, 무제한 돈 풀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인프라 정책이 같이 이제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종전이 되게 되면 재건이 물론 올라가는 거 중요하겠지만 재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프라 산업 부흥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인프라 산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이 모든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겠다. 이걸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시고요. 부분적 합의라는 것 때문에 아직 좀 재건주들이 본격적으로 못 올라갈 것 같다. 인프라도 좀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는데 내가 조금만 이제 순서상 결국에는 지금 가는 방향 자체는 종전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단계라는 걸 믿는다라기보다는 이미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거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충분히 지금부터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을 야금야금 모아나갔을 때 그 결과가 시간 순서로 이제 드러났을 때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관련한 기업들을 살펴보고요. 섹터의 흐름들의 이제 수급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대표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재건이라고 하는 테마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인프라 정책 관련해서 그 인프라 쪽으로의 사업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어찌 보면은 긴 호흡으로 시장 바라봤을 때 보다 더 용이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항상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재건 관련해서 이 시세 차익에 관한 논란도 좀 있기도 하고 이제 공매도가 또 재개가 되잖아요. 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데 그런 맥락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되는 건 아무래도 재건보다는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산이나 조선 쪽이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었던 섹터였기 때문에 기술적 부담을 안고 그쪽이 오히려 공매도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재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건 관련된 테마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종목 결이 달라집니다. 데모나 히림이나 뭐 서암기계공업이나 이런 쪽이 이제 테마 성향으로 볼 수 있겠고 인프라로 놓고 이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해집니다. 건설기계에서는 뭐 HD 현대건설기계나 인프라코어, 두산바켓 같은 대표적인 우량 기업들 있죠.
여기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전진건설 로봇도 콘크리트 펌프가 북미 과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건설기계 쪽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재건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건설기계 쪽에만 이제 국한되게 되는데 우리가 인프라라는 좀 광범위한 전략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멘트 그리고 건설 거기에다가 뭐 가스관 이런 쪽까지 광범위하게 이제 확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발 수혜를 받으면서 많이 올라가 줬어요. 근데 이제 아직 좀 만족스러울 만큼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건 저는 이제 가스관이라든지 뭐 철강 쪽, 그다음에 건설 기계도 아직 만족할 만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시멘트나 그리고 많이 좀 모르고 계시는 게 우리가 인프라 정책도 그렇고 재건도 그렇고 무슨 4, 5층짜리 빌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특정 이제 층수를 넘어가게 되면 엘리베이터는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관련된 이제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관련된 수혜를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대 엘리베이가 이 인프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장 자동화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물건이 이제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엘리베이터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물류 자동화에도 현대 엘리베이가 접목되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스마트 팩토리랑 로봇 분야까지도 현대 엘리베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 향후 이제 공장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인프라들이 확충됐을 때 현대 엘리베이가 많이 모르고 계시지만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인프라에다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까지 물류 로봇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으니 같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시선을 확장시켜 본다면은 철강과 시멘트 그리고 건설과 가스관, 엘리베이터 관련한 sek터 군들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맥락은요, 재건보다는 이 인프라 관련한 섹터 군들을 바라보는 전략들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오늘 휴전에 관한 이야기가 또 시장에 도래하게 됐었지만 그 영향력이 미비했던 이유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 추가적인 전략들도 잡아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고요. 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LNG 가스전. 사실 이게 댄리버 주지사가 한국에 투자를 요청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국내 방문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계속해서 테마가 좀 연속되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가 먼저 물꼬를 텄죠. 한국과 일본에다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어떻게 보면 좀 유도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적극적으로 이제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제 방한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이전의 이벤트들이나 기사를 모르셨던 분들은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에는 왜 오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뉴스를 보고 계셨던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죠. 알래스카 이제 LNG 프로젝트 가스전 사업이 이제 본격화될 걸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투자를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통해서 좀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도대체 왜 이쪽으로 이제 몰입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관세라는 정책은 물가가 올라가 볼 만한 모멘텀이라서 여기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럼 물가가 관세 정책을 쓰면서 뭐 마가 정책, 메이크 아메리카 그리드 어게인을 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거든요. 상호 관세라든지 각종 이제 전략들, 그래서 중국을 배척하기도 하고요. 관세라는 카드로 어떻게 보면 협상 전략을 꿰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가가 튀는 걸 상쇄시키려면은 에너지 공급을 늘려서 물가를 낮춰야 됩니다. 트럼프가 지금 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래스카 에너지원을 빠르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또 강점을 드러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 보니 한국과의 이제 협업을 통해 24일에서 25일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다음 주거든요. 그러면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뭐 송유관, 정유관 이런 종목들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아제강 그룹의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 지주사죠. 이런 기업들이나 중소형 종목으로 내려가게 되면 휴스틸이나 넥스틸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철강 관세 때문에 우려가 되진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중국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거나 혹은 미국에 지금 공장을 늘리고 있는 시점이라 사실 철강 관세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비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하고 미국 입장도 계속 얘기하는 게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호 관세라든지 각종 관세들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차별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인데 심지어 이번에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동맹 국가한테 관세를 세게 부과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이랑 같이 협업하기로 했으니까 한국 이제 기업들은 그러면은 관세 좀 면제해주는 방안으로 우리나라가 딜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 정도 요구 조건은 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동맹국에다가 같이 사업하려고 하는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편은 내가 확실히 챙겨주겠다. 우리 편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스탠스예요. 이전에 트럼프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 미국 FDA 통해서도 그다지 불공정은 아닌데 왜 저런 발언을 할까 이런 우려는 있었는데 저걸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빨리 적극적으로 미국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랑 같이 사업하자, 속도 좀 내라, 압박하는 관점에서 그런 발언을 또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쏘아올린 LNG 섹터 계속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나타내면서 또 시장 자체에 관심도가 몰려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쭉 언급해 주신 내용들이 여러분들 잘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LNG 관련한 섹터 군들이 계속되는 확장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본행제 쪽도 굉장히 또 시장에서 좋은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주목할 섹터를 어디까지 보면 좋을지 그런 또 가이드라인들도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조선이라는 카테고리는 제가 뭐 10년 정도는 갈 것이다. 19년, 20년도부터 이제 말씀드렸다고 계속 강조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좀 고점 부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차트적으로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선주 안에서 좀 어찌 보면은 온도차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선주가 일제히 다 같이 오르는 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결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동안은 군함이라는 키워드, 방산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하나그룹주가 정말 잘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방산 키워드로 이제 하나그룹주 조선도 많이 갈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LNG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삼성중공업 같은 LNG 운반선, FLNG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두각을 드러낼 걸로 보고 있어요. 삼성중공업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도 삼성중공업과 함께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결국 이제 조선주 안에서도 원래는 이제 이 우량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다가 지금 기자재 쪽으로 낙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엔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엔진이 이제 기자재 쪽에서는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낙수 효과를 볼 만한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 바로 그 다음이 본행제, 마지막으로 피팅 업체들. 이 순서대로 아마 낙수 효과가 흘러들어올 거예요. 중요도 순서대로. 이제 말씀해주신 본행제 같은 경우에도 조선에 있어서 LNG 추진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이기 때문에 본행제 관련주에 이제 해당되는 한국카본이라든지 뭐 동성화인텍이라든지 이 두 개 기업이 가장 핵심 기업이니까 이 두 기업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실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기자재 쪽과 본행제 관련해서 우리가 섹터의 추가적인 흐름들까지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LG화학 장중에 또 시장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한번 풀어볼 예정이고요. 또 삼양식품 관련해서 국내 식품주들이 최근에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죠. 지금 시장에서 좋은 전략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니론 섹터 장은희입니다. LG화학이 지금 현재도 5%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BK 투자증권에서 LG화학에 긍정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주 골자는 이번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IBK 투자증권에서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을 1,91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흑자 전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였던 915억 원보다도 거의 3배 가깝게 큰 영업이익을 제시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호실적이 예상되는 그 배경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사업 부문별로 뜯어서 살펴보도록 할 테고 크게 3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석유화학 부문입니다. 이번에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그 폭이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 범용 제품 중심으로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이 1분기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석유화학 부문의 적착부 감소를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첨단 소재 부문입니다. 영업이익 1,200억 원을 돌파,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16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하냐 살펴봤더니 지난 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그게 또 제거가 됐습니다. 양극재 공장의 가동률이 최적화되면서 고정비가 감소된 것도 긍정 포인트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 능력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 국내에서 21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도 표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솔루션 부문입니다.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배터리 원재료인 메탈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찾으면서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마진이 더 개선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뿐만이 아니라 신규 2170 원통형 배터리 출하가 시작될 전망인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전체 전망도 알아가야 될 텐데 단기 순이익이 1조 1,000억 원을 돌파할 것,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쪽에서 수주 확대가 기대가 되고요. 미국 합작법인 판매가 증가되면서 세액 공제 혜택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 리포트로 인해서 최고가 기준으로 8% 이상 상승세를 그리게 됐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음식료 쪽입니다. 오리온과 삼양식품이 나란히 장중한 때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죠. 자, 먼저 오리온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증권가 5곳에서 오리온의 목표 주가를 줄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증권가 5곳은 교보, 신한투자, 그리고 대신, 키움, 그리고 한투이고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5곳의 증권사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1분기 호실적 달성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배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2월에 법인별 단순 합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6%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6%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법인 쪽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이 보였었대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42%, 영업이익도 190% 폭등했습니다. 춘절 효과를 그대로 다 받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 외 국가 매출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은 4%,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8% 고속 성장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측에서는 중국 및 베트남에서 3월부터 신제품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증설을 통해서 초과 수요를 대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표가 줄상향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는 9% 이상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상 처음으로 해외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 해외 매출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5%나 폭증을 한 것이죠.
자, 이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는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매출 정말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6년에는 900억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3천억 원대를 기록을 하더니 2년 만에 더블이 됐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만에 플러스 2천억 원을 달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1조 3천억 원 돌파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까지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 시장에 있었습니다. 미국 법인 매출 전년 대비해서 127%,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75% 폭증했다는 점 함께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밀양 2공장 가동은 5월에서 6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된다면 6억 9천만 개의 라면을 또 추가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상승세에 당연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죠.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테 3% 이상 상승세를 그리면서 95만 8천 원 터치, 정말 황제주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AI 칩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28년에는 새로운 AI 칩 파인머니 출시된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이었는데 무려 23만 원까지 큰 폭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 삼성전자 오늘 주총 일정이 있죠. 3% 가깝게 오름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전고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가 울산에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울산에는 수원 연구소보다 규모가 더 큰 마더 라인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MOT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만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양자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에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3조 4천억 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게임 체인저에는 양자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양자 분야에서 대형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라는 소식도 상승 재료. 자,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10% 가깝게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저희가 오늘 미증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로 마감이 됐었죠. 바닥 아래 지하실이 있는 것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음 코너에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은 한 줄 평으로 어떻게 표현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좀 증시가 바닥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바닥 아래 이제 좀 지하실이 있을 수 있다. 좀 어찌 보면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좀 위험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이슈를 바로 열어보고요. 또 계속되는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바닥이 아닌 지하실에 관한 오이슈는요. 국내 증시가 아니라 또 미국 증시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국내 증시도 바닥이 더 있나요, 대표님? 사실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증시는 나름 또 선방을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제가 여기서도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게 미증시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는 한국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이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한국 증시 강세를 보일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한국 증시가 또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대비해서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는 미증시가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금 50% 전략은 계속 좀 구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가 조금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정도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우량주에 해당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의미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먼저 또 신고가를 쓸 가능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수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영원한 상승이 없듯이 일정 정도 조정이 나오는 시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량주가 가는 시기도 있지만 우량주가 간 다음에는 중소형주들로 낙수 효과가 나오는 시장도 그 다음 차례에 오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미국 증시가 먼저 올라갔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우량주와 중소형 종목들, 코스피와 코스닥 형태랑 좀 유사하게 흘러가는데 이 코스닥이나 우량주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쪽으로 수급이 큰 돈들이 먼저 몰려서 올라갔다가 이게 막 대세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좀 고점 논란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투심이 조금씩 꺾이면서 그 큰 돈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한 물량들이 중소형 국가, 중소형주, 뭐 제약바이오, 코스닥 이런 쪽으로 몰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제 한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못 갔잖아요. 정치적 리스크도 있었고 물론 해결됐지만 세금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도 불안했고. 근데 이제는 세금적인 부분도 해결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이 공매도 재개가 물론 좀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공매도는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공매도가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였지.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는 그 제도만으로 나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건강한 조정이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이제 공매도라는 것도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을 유도하는 그런 일환의 하나의 장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불공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개선해 나가고 있는 단계로서 재개된다면 오히려 이제 좀 건강한 상승을 앞으로 좀 유도해 볼 수 있겠고 또 외인들 유입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계속 떠나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들 이탈이 어쩔 수 없이 나와줬는데 지금 다시 또 돌아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이제 리서치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각종 이제 시장 심리 자체가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치가 등장하고 그리고 심리가 불경기를 인정하고 그 침체 분위기가 시장에 만연하게 퍼지면 그때부터 증시는 쭉 미끄러집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가 우리는 의문이잖아요. 지금 미증시가 떨어지고 있고 심리가 무너지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은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울프 리서치 쪽에서 이제 한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린 기사가 울프 리서치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5월까지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5월이라는 단어를 꺼냈을까요? 제가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번 3월 기준금리는 연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달이 5월 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해버리게 되면 5월 초까지는 이 고금리를 그대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물론 5월 이후에 또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할 것이냐를 우리가 내다봐야 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경기를 인정하고 있고 5월까지 시장이 계속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5월 내지 뭐 6, 7월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금리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작년만 하더라도 25년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하는데 이번에 이제 25년 초로 넘어오면서 전망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 3.75에서 3.5%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전망하고 있고 한 4번 정도 혹은 3번 정도는 인하를 할 것으로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럼 한 중순 정도 5월, 뭐 6월, 7월 요 정도 한 여름으로 접어드는 시점부터 금리 인하 시작하면 발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한 번에 막 빅스텝을 하지 않는 이상. 빅스텝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오히려 또 너무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니까 시장이 말 그대로 진짜 큰일 났나 보다 해서 증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인하를 할 거라면 좀 빨리 진행해서 차근차근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의 언론이나 리서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불경기를 인정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침체가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단계다. 이게 마냥 안 좋게 볼 것이 아니라 건강한 조정이고 그 이후에는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좀 높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으니 5월 이후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인프라 정책만 다시 시작을 해주면 아마 이제 경기 부양이 꽤나 빨라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5월 내지 미국의 앞서 말씀드렸던 인프라 정책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금리 인하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 차원의 인프라 정책 활성화가 본격화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다시 본격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하고 이 두 가지가 맞물리기 시작하면 그 전까지는 조정이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는 엄청난 대세 상승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꽤나 강력하게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 기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의 마음가짐으로 현금을 확보해두고 인내심을 가지고 타이밍을 잘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섣불리 막 테마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시장은 좋은 것 같은데 왜 내 건 안 가 하면서 막 종목 교체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가망 없는 주식이라고 하면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맞겠지만 제대로 된 주식을 잘 포트폴리오를 꾸려놓고 계시다면은 현금만 잘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좀 가지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FMC 회의 앞두고 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반응들 파악해보고 연준의 긴 스텝에 어떤 스탠스들을 파악해 본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FMC 회의의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가 이제 디커플링, 그러니까 상관관계 개수가 좀 많이 깨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 증시를 바라봐야 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보세요? 일단 아무래도 미증시가 한 번 더 꺾인다라고 하는 모멘텀이 나오고 사실 이 정도 조정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패닉이 오는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떨어진 만큼 막 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완전히 시장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버리게 되면 그때쯤 금리 인하를 아마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때쯤 되면요. 시장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 같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서브프라임 때도 미국발 위기였는데 다른 나라들이 타격을 더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이 물론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갈 건 더 많이 증시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미증시가 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단계 안에서는 불안감이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증시가 계속 조정을 받고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좀 긴장감을 가지고 현금을 아직은 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되는 시장 상황들을 바라보면서요. 좋은 타이밍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 대표님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우려했던 바와는 다르게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 지수는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나타나고 있지만요.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의 추세를 유지해주면서요.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건 특히
특별한 이벤트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가 또 기다릴 이벤트 그리고 그 이벤트가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도 넥스트마켓에서는요. 내일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챙겨봐야 할 이벤트들 준비를 했습니다. 집중해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젠슨항의 기조연설을 시장에서 소화를 했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건요. GTC 2025에서 처음으로 신설됐던 양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양자의 날 같은 경우에도 이번처럼 세론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때는 엔비디아 젠슨항과 또 관련한 양자 기업들 간의 대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아이온큐가 이 대담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올 만한 발언들이 양자 관련한 기업들의 사행성을 줄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국내외 굉장히 글로벌적인 양자 컴퓨터 관련한 기업들과 또 젠슨항과의 대담 이후에 또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젠슨항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또 AI 수요에 관해서 굉장히 건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시장이 실망을 했던 건 우리가 예상했던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발언은 아니었고 또 국내 투자자들이 기다렸었던 삼성전자에 관한 발언이 없었다라는 것도 시장의 실망감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삼성전자 주주총회 있는데요. 그때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삼성전자 측에서 언급을 할지 여부들도 계속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매크로 변수를 줄 수 있는 일정이 있죠. 바로 FMC 회의가 될 텐데요. 앞서서 저희가 5이슈를 통해서 대표님과 자세히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 FMC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들 자세히 준비를 했고요. 일단 시간적으로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FMC 회의가 진행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잠에서 일어나고 나시면 다양한 기사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 한번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지금 FMC는요. 전 세계가 점도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에 제가 캡처를 했는데 100%의 확률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하는 이 점도표는 과연 어떤 걸까요?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연준 의원들이 어떤 스탠스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이게 3월 달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과 12월 달에 집계가 돼서 발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연준 의원들의 스탠스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4.5%이잖아요. 4% 그리고 4% 아래로 보는 시기가 올해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많게는 2회 그리고 적게는 1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3%대의 금리 인하는 올해가 아니라 또 넘어가서 2026년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도표상의 변화가 있을지가 앞으로 연내 연준이 몇 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점도표의 변화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매크로 변수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파월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연준 측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에 관해서 우리가 그 발언을 또 주목해볼 이유가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FMC 회의도 소화를 해야 하고 또 시장에서 다양한 매크로 변수들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의 조정들을 많은 분들께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영향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S&P 500 지수 그러니까 뉴욕 증시의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이고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련한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의 계절성을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특정한 계절 동안 평균적으로 어떤 값을 나타냈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는 2월 달과 3월 달에는 통상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반등을 이어오면서 하반기 돼서는 급격한 상승을 일으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와 있는 시점이 2월과
3월 달의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통상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당연한 하락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시장에 관한 우려감과 또 시장에 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트는 20년간의 통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의미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관련한 자료로 제가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코인 시장 이야기도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또 어떤 흐름 이어져 오고 있는지 계속 저와 체크해 보실 텐데요.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 끝났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강세장 시즌 종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글래스노드의 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는 아직까지 장기 보유자들의 축적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도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한 온체인 지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간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을 보였었던 장기 보유자들이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서 다시금 매집하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데요. 이 급격한 시장의 조정을 보유자들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데이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투자자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오래된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시장에 관한 긍정적인 흐름들과 이 시장에 관한 믿음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한 차트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과연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 끝났을지 아니면 아직까지 시장의 강세장이 남아있을지의 여부들 여러분들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황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죠.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의 조정 국면을 나타냈지만 크게 변동성은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래도 1억 2천만 원 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대비해서도 상승이 조금은 더 컸습니다. 물론 큰 상승은 아니지만 1%가량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280만 원 선을 회복해줬다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XRP도 보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0.2% 상승한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고요. 자, BNB 코인은 하락을 했고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1%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밈코인 빙하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계속되는 밈코인의 약세 때문에 솔라나 코인 역시도 시장의 신뢰를 잃어갔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리브라 코인 사태 때문에 솔라나를 비롯한 밈코인에 관한 시장 전반의 신뢰도는 아직까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저와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시장의 관점들 여러분들 얻어가셨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